네, 뉴스 앤 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 결국 1년으로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당초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52시간 시행을 사실상 1년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단속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중소기업에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주 51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재해, 재난을 수습하는 경우로 몹시 좁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사유가 추가됩니다. 인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계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경우, 그리고 꼭 필요한 연구 개발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의 구조나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 사태, 또 주문 폭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연장 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에만 인가할 방침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 연간 외국인 고용 총량을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넘게 늘면서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에 45만 2천 명 증가 이후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8천 명 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부진 영향 등으로 40대 취업자는 1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는 취소돼서 당장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본회의 시기를 지금 구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기국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정국이 풀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기국회를 끝으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 시작부터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여야의 격한 대치 이후 오늘 임시국회 소집 뒤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본회의는 일단은 취소됐습니다. 한국당의 반발과 함께 민주당도 이 예산안을 4+1 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원칙과 정신이 중요한 것들이라며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이 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 대상인 검찰이 정치권의 로비를 계속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개혁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며 비판의 날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법 통과 가능성을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지만 이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과의 대화의 문은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반발이 거센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밤샘 농성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이 어제 통과되면서 이 허를 찔린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적 권한이 없는 날치기라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한국당은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총력 대응을 결의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에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신속 처리 안건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아예 사건이 묻히거나 축소,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경찰은 오히려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을 가지면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소 과잉 수사 논란을 막으려면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하명 수사 의혹을 염두에 둔 공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선거 범죄도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검찰 역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공백의 우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또 변사나 살인 사건을 경찰이 타살 증거가 없다며 종결하면 묻힐 가능성도 있다며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논란인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의 경우 오히려 검찰이 휴대전화 내용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수사를 막고 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많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완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도기적으로 일부 허용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한도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경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측의 사활을 건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에 이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를 잇따라 날린 셈인데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언급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 국무부의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언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이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입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북한은 하지만 안보리 회의 등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지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틈을 유지하기 위한 희망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재적인 ICBM 도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인권 문제 논의를 무산시켜줌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살려나가기 위한 측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의 속내와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안보리 회의에서의 토의 논리와 이어지는 조치,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했다는 이른바 중대시험과 관련해서 액체 연료 엔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새 엔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앨러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비확산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최근 시험은 과거의 활동에 비춰보면 고체 연료 엔진보다는 기존의 액체 연료나 새 엔진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는 고체 연료 엔진은 시험된 적이 없고 엔진 시험대 자체도 액체 연료 엔진용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 11일 개최하는 북한 비확산 공개회의와 관련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 논평 요청에 유엔은 별도의 기관인 안보리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논의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비상저감 조치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일단 내일이 돼서야 숨쉬기가 좀 편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고비고 내일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대구 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경기 중북부와 인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전국 9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째, 영서와 세종, 충남과 부산, 대구 지역은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낮 동안 전국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겠고 부석조 지방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쯤에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에 따라서 12월 첫째 주에 석탄 발전기 12개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석탄 발전 12개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5개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46%인 187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서울 한남 3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비위로 철퇴를 맞았는데요. 말로만 나돌던 광주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에서도 처음으로 금품 살포가 확인됐습니다. YTN이 돈 봉투를 건네는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무효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지의 건설회사 두 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광주 풍양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지난달 9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권을 따낸 곳은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건설사 선정총회가 열리기 이틀 전 한 조합원 집에 여성이 들어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밖에 나가서 가방을 가져오고 작심한 듯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합원하고 저하고 지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건데 그건 일절 발설하시면 안 되세요. 저는 뭐가 지나가요? 그러더니 대뜸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합니다. 이거 큰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난리 나요. 포스코 건설 도시정비 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건넨 여성이 나간 뒤 돈을 세어보니 5만 원권으로 20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풍양지구 재개발조합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조합원은 이미 건설사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까지 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총회 투표에 나서 포스코 건설을 찍어주는 대가였다고 말했습니다. 설마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 회사가 이 정도까지 할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당혹스럽다 할까? 이 밖에도 조합 집행부에는 건설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 건설에 투표하는 조건으로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데서 다 했고 지금 여기 풍양구역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계속 그러시면서 그런데 건설회사 과장이라는 여성은 화면이 버젓이 있는데도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없어요. 그런 적이야. 전해준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재개발조합 집행부는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모두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풍양지구 재개발 사업비는 8천억 원 정도. 정부가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재개발 비리에 대해 엄단 방침을 세운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민주당, 일방적 처리라는 한국당,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요. 예산안은 통과됐고 한국당은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뭘까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세요. 뭐가 고민합니까? 천불만원이냐? 지금 대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천불만원 아들 공천 같이 못 국민 세금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이미 세금 도둑질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거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습니다. 오늘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죽은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삼아서 시간을 끌어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와서는 날치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금 도둑질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네, 한국당 빼고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의안, 그러니까 4+1 협의안으로 슈퍼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당 지금 반발이 거센데요. 밤샘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농성장에 계셨습니까? 예. 예. 어제 황당했죠.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은 민망하게 보셨겠지만 저희로서는 절박하게 항의하고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 통과된 거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최초에 예산안을 493조 편성했거든요. 근데 되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나라 살림 네. 더 꼼꼼하게 해보자. 근데 정부 원안에서 국회로 넘어온 거는 9.3%가 증액된 513조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거는 다 빼야 된다. 특히나 지금 뭐 대통령께서 경제 좋다는데 공공일자리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무의미하게 돈 쓰는 거 완전히 내년 선거 보고서 지역 SOC 사업 대폭 늘리는 거 이런 거 다 깎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협의를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계속 협상을 해왔던 거고. 근데 진작 좀 들어가서 심사를 했으면 계속 어떨까? 했죠. 그 주장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우리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들도 현재의 예산 특히 이 공공일자리나 전혀 경기 활성화에 도움 안 되는 방식의 예산들은 대폭 깎자라는데 동의를 안 해서 계속 시간이 끌어져 왔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자 핵심적인 거 몇 개는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그 끝까지 이 싸우다가 안 된 거고요. 하나만 내가 여기서 더 짚어드릴게요. 4+1인데 4+1이 뭐죠? 거기에서 아마 1은 민주당인 것 같고 4는 야당인 것 같은데요. 4가 아니에요. 3이에요. 하나는 당이 아니에요. 그냥 창당준비위원회 대한신당. 이런 지금 이런 그 국회에도 보도 듣도 못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시킨 거는 아마도 이 국회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한국당은 일단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제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좀 하루 이틀 임시국회 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어떻겠냐. 자, 이런 입장이신데 예산안이 제1야당과의 이렇게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있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단독 처리한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MB 정부 때는 정부 안에다가 형님 예산 엎어서 그렇게 그냥 통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이 한나라당도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만지지도 못하고 이제 올린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이제 정쟁의 도구로 예산이 발목이 잡혔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법안의 통째로 해서 그 정말 황당한 모습까지 그때 보여줬는데 그것도 다 패스트트랙에 연관된 야당의 이제 전략이었죠. 지연 전략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 소위 이제 상정 및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걸로 예산과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동안 국회 관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을 걸지를 않았어요. 예산 그 자체로 한 건데 겉으로는 뭐 예산 심사가 뭐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쟁의 도구로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이 기본적인 관례조차도 넘어서는 그런 걸로 예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성 의원님, 그런데 세입 부분이 정해져야 이제 세출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부수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게 맞고요. 두 가지인데요. MB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불가피한 사안이 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래서 부수법안 처리를 심지어는 뭐 해당 정기국회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임시국회에서 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부수법안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간극을 둔 것은
그것은 이례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여당의 네, 주장인데요. 근데 뭐 세상사 살림살이가 다 돈 예. 들어오는 거 따져봐서 쓸 거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수법안이에요. 부수법안이 세입을 확정하는 거고 그걸 확정한 다음에 이제 세출을 이제 확정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번 이 예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싸우는 모습만 보시고서 국회 엉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번 예산은 60조 빚내서 예산 짠 겁니다. 예. 60조. 자, 그럼 60조를 빚내서 이 예산을 짤 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빚내가지고 공공일자리, 제가 공공일자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공공일자리는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퍼주기, 나눠주기 예산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뭐 어제 통과할 때 예전에 MB정부에서 이 돈 들어올 거 먼저 정하지 않고 쓸 거부터 했다. 제가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그때도 바람직한 건 아니었고. 그럼요. 지금도 당연하죠. 마찬가지다. 예. 어떤 거라도 이 돈 들어올 거를 따진 다음에 돈 쓴 거를 확정하는 게 맞죠. 제가 이 예산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60조 빚내서 안 짠 거고요. 내년 쓸 때도 쓰는 것도 정말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잘 써줘야 되는데 그 방향도 틀렸고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좋다고 이 정부가 여전히 그냥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이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예산 갖고서 내년 경제 절대 못 살립니다. 네. 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부수법안 처리할 때 이미 이제 예산은 통과가 됐고 후에 부수법안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부수법안이 만약에 먼저 됐다면 예산안 통과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부수법안 통과하는데도 그래서 다른 법안 의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포항 지진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200개 법안, 200 몇십 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오전에 민식이법 등을 몇 개 처리를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수법안 먼저 했으면은 못합니다. 어제. 예. 그거는 지난번에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통째로 민생법안에 묶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패스트트랙의 발목을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부수법안 먼저 했으면 이것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금 경제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제 않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아닙니다. 예. 이 경제가 좋다고 한 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중 무역 전쟁, 국제 경기 하강 국면 이런 등등을 이제 설명을 했죠. 다만 일자리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들은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OECD에서도요,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먼저 재정 확대하라 그러고 적자 재정하라 그랬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등등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등락을 했던 과거의 패턴하고는 다르게 길게 간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시점에서는 확대 재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하고 일자리를 공공 영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계십니다. 하나는 짚어야 되겠습니다. 짧게.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경제 다 어렵다는데 우리 최 의원님께서 어떤 거를 지금 보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하고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다 하셔도 좀 국민들이 사실 기함을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하고 경제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와 방향을 평가하는 건 좀 다른 측면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재성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문희상 의장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가서 구호도 외치고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그 구호들을 보면은 아들 공천, 대가 공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일입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현장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저게 만약에 바깥에서 의정단상 바깥에서 했으면은 저거는 명예훼손 또 사법적인 이 제소를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갖고 시각이 다르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의장에게 그것이 사실이 뭐든 간에 아들 공천을 가지고 의장을 그렇게 모멸을 주고 한 것은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아들 공천이 이 확정되거나 공천을 거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저만 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에 이런 이 썰이나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추측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예산처리 본회의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한테 아들 공천 대가로 지금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문희상 의장 본회의 도중에 병원으로도 가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좀 너무 지나친 대가 공천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문 의장님께서 저는 그분의 정치적 이때까지 경험과 식견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4월 달에 상정할 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 비상식적인 이 사보임을 통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이제 상정을 선거법하고 공수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항의를 해서 앞으로 문 의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 국회를 운영해 달라 그랬는데 어제의 경우에 사실 의장님께서 뭐 이왕지사 지금 예산 늦어진 거,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서 뽑혔으니까 더 논의를 하라. 저는 그런 중재안을 좀 내시면서 슬그럽게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을 텐데 전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나 전혀 이 관례에도 맞지 않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 예산안부터 상정하는 걸 보고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격앙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앞으로 남은 뭐 이 법안들 특히나 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이 법안들 문 의장님께서 평생 정치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이 국회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최후의 끝까지 그 여야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협상하는 것을 누구 편을 주지 말고 중지하고 기다려주시는 정치의 도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원래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 쟁점 법안들을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이게 한국당 의총에서도 부결이 됐단 말이죠. 완전 부결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철회한 거죠. 다만 예산 협의할 때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이렇게 적자 재정하는 판에 제대로 돈 쓸 수 있도록 쓸데없는 예산 깎고 필요한 부분에 넣자 이걸 관철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총에서 결의를 했던 거고 사실 어제 예산부수 법안 올라왔어도 저희가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이제 토론을 해서 시간이 끌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산안부터 통과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뭐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허를 찔렀다. 그래도 뭐 통쾌하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이 국회의 기본적인 관례를 무시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격앙했던 게 사실이고 저도 뭐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제 그런 저희가 부분을 좀 지나쳤다. 국회의장님을 상대로 아무리 의장님이 관례에 벗어나는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한 거는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망했다라는 점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근데 이제 의사 뭐냐면요. 일정표에 죄송하지만요. 이건 12월 2일 날 처리됐어야죠. 예산 처리 법정 기간 아닙니까?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입니다. 다 예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당은 이때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게 12월 2일 날 있었고 넘어갔잖아요. 정기국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당연히 국회의원이고 입법부 구성원이고 이 심사의 당사자인 야당 국회의원도 2일 날이 법정 기간이고 10일 날이 국회라는 거 알았는데 뭐가 기습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갖다 붙이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본회의를 하면은 의사 일정이 쭉 나오거든요. 의사 일정에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의장님이 순서를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놀랬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만 가지고도 이렇게 두 분 의견을 들어봐도 그 이후에 국회가 지금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지금 더 문제인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임시국회가 시작은 되긴 했는데 본회의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코란이냐 죽음이냐. 야당은요. 아예 안 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투쟁이다.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쟁이다. 이겁니다. 도대체 선거구제든 그다음에 이 야당의 합의된 안이 뭡니까? 당내에서.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하니까 협상도 안 되고 당연히 지연이고 발목 잡히고 기간 넘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는 협상은 당연히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있어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협상하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칠어지고 투쟁하게 되고 뛰쳐나가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번 예산안 전국에서 보면은 4+1 이 협의체를 가지고 예산안도 지금 뭐 통과가 됐고요. 이 합의안으로. 앞으로도 사실 한국당 지금 목숨 걸고 앞으로 있을 뭐 선거법안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다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여당이 한국당 뺀 다른 야당과 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뭔가 좀 다른 솔직히 전략을 짜야 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최재성 의원께서 한국당 도대체 안이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뭐 이거는 뭐 당론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거법 민주당이 원래 최초에 제시했던 원안 올려서 저는 정면 승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 원안? 그 225대 75조. 그리고 뭐 4+1에서 어떤 합의를 해보더라도 저는 안을 올려서 정면 승부하자.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선거구제를 바꾸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다만 공수처법은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국민이 인식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청와대 하명 수사로 경찰이 선거 공작에 최일선에 선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그 전모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공수처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이 근간을 완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안 통과하듯이 4+1 특히 뭐 당 하나 대한신당은 현재 당도 아니고 그냥 창준이 띄워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그래서 선거법은 우리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준비한 원안이든 뭐든 또는 본회의에서 정면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는 이거는 이 어떤 경우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의를 물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민심을 그때 논의해도 그런데 지금 나온 법안들이 지금 다 하나로 묶여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김용태 의원님은 선거법은 심판을 받자. 근데 공수처법 안 된다 얘기하지만 당내에서도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요. 근데 공수처법은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속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사법 그 질서 근간을 바꾸는 거는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네. 아예 그 우리 그 민의를 묻는 가장 중요한 그 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총선 아닙니까? 예. 저는 총선에서 민주당도 당당하게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 공수처법 21대 국회 때 우리한테 다수당 절대 다수를 주면은 통과시키겠다 하시고 우리 뭐 자유한국당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일단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하셨으니까요. 선거법은 원안 225대 75 이걸 올려서 이제 정면 승부하자 얘기를 하셨고, 다만 공수처법은 이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 뭐 선거법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거는 총선 이후에 좀 천천히 국민의 선택을 보고 하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 제안은 어떻게 우선요. 보십니까? 김영태 의원님의 견해대로라면 예.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까? 하면 예.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태 의원 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 합의됐다, 협상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적 견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아니 옳던 그러던 그런 게 당론으로 모아지고 대표들이 그런 기조가 모아지고 대표들이 협상에 나오고 뭔가 지금처럼 전부 안 된다 해서 안 한발 되는 얘기를 나아간 하는 겁니다.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이제 협상할 용의는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안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게 지금 통탄할 노릇이죠. 예? 안이 어떻든 간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 개인적 견해로 이건 풀어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검찰이 야당을 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예. 공수처 생기면 하명 수사하고 뭐 이 권력에 시키는 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우려신데 지금 야당을 더 세게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권을 지금 더 많이 합니까? 그래서요. 그거는 지나친 우려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공수처가 우리가 법조나 또 수사, 검찰 이쪽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시달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우려한다면은 과거로 보나 현재로 보나 저희들이 오히려 또 걱정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입장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최재성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국당에서 뭔가 좀 의견이 좀 모아지는 그런 절차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 앞으로 어쨌든 지금 다가올 법안들 목숨 걸고 맞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한국당의 이 강경투쟁에는 황교안 대표의 그림자가 투영됐다. 이걸 차별화해서 내년 총선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전략을 쓰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던데요. 박지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예. 제가 코멘트할 이유가 하나도 0.1초도 예. 저희 틈을 안 주시고 지금 예. 대답을 하셨는데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황교안 대표는 또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이제 자미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강경투쟁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님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당 내용이다. 예. 이렇게 전제하고 보면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당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특히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자기 개인이 아무리 개혁적 성향이고 강경한 그런 성향이라 하더라도 대표가 되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당이 있고. 그래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돼서 당내에서 오히려 개혁성이 없어졌다. 예. 너무 유약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양반은 이 국회 안, 정당 안에서 이것을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예. 황교 밖이에요. 황교 안이 아니고. 황교. 그래서 이게 당 내용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역대 이런 당대표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표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고 전부 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적정한 지점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게 리더십이죠. 알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공수처법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공수처법 플러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까지 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더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그 여론의 시각도 좀 나뉘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어제 불허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도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려요.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청문회 날 사실 기소가 된 부분이라서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오셨었는데 어제 법원 판단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내용적인 판단을 떠나서 9월 6일 청문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문서 위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다.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공소장 변경한 내용을 보면요.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13년 6월로 바뀌어요. 공소시효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뒤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왜? 조국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일시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웅변하는 보여주는 거기 거다. 때문에요. 근데 지금 뭐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뭐 다 달라졌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변경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었던 거고요. 자, 형사소송법상 298조 1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저는 재판부 그 입장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씨가 딸을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고 그걸 통해서 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검찰이 깨끗하게 자기들 일부 미진했던 거 인정하고 지난번에 9월 6일 날 그 했던 공소장 취소하고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갖고서 다시 그 기소하면 됩니다. 본질은 바뀐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하면 된다. 자, 그런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에 내년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차피 학교를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청와대 하명 수사권이나 유재수 그 부시장 건도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강의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왜 문제인지가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은 일관되게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지금 모든 걸 조국 장관으로 맞추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의 문제 정경심 교수죠. 그다음에 딸의 문제 표창장,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 문제.
그다음에 하명 수사 이까지 네. 전부 조국 장관으로 지금 화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이거는 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렇게 유례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조국 장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정상입니까? 예. 어쨌든 절차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수업 개설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라이크 조국이죠. 그러니까 조국답고 조국처럼, 조국스러운 거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여튼 저는 뭐 복잡하지 않고 이건 라이크 조국 예. 예상했던 일이고요. 뭐 쭉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는 그래도 이 문제 놀랍지도 않고 예. 조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제 검찰 예. 그 조사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거의 막바지를 이루고 있죠. 뭐 앞부분에 여러 가지 문서 위조나 네. 그다음에 그 이 웅동학원에서 그 동생이 자기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그 했던 재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넘어서 예. 청와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뭐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뭐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건 한 말씀 드려야 예.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 특히 지도층이나 이런 분들 내에서요 아주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해고돼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복직된 경우 있잖아요. 또 사내 내지는 조직 내에 잘못된 것에서 내부 고발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은 무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조국 교수가 복직 신청하고 강의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해고자나 이 결국은 무죄 받아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판결 후에 사표 내고 끝나는 이런 게 좋은 문화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국은 괴물이다, 나쁘다, 원래 그렇게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 가져오는 해석이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검찰이 예. 또 어디서 괴롭힘 당하고 어디서 왕따 당하고 혹은 이러는데 아무 죄 없다고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뭐 검찰 수사를 지켜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를 좀 지켜보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각 당이 이제 들고 나는 분들의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오늘 여당 쪽에서 좀 기사들이 있던데 5선의 원혜영 의원 그리고 3선의 백재현 의원 일단 오후에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예. 높은. 그러지 않으면은 저렇게 안 하죠. 그렇지 않으면 복당 신청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우리 대변인 뭐 한간에는 흑석동 김 선생 아닙니까? 그냥 뭐 자기 가진 돈 일부에다가 자기 배짱, 정보, 네트워크 연결해서 앉은 자리에서 돈 8억 이상 번. 흑석동 김 선생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뭐 의겸 삼아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구나. 뭐 이것도 뭐 김의겸다운 뭐 행동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양반이 뭐 총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우리 당이 지금 상관할 일은 아니고 아마 군산으로 출마하려고 하나 보죠. 뭐 김의겸 의원의 이런 행동이 그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맡겨야 될 텐데. 다만 뭐 이런 거죠. 김의겸 우리 의원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뭐 맨날 보수가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지탄 받고 혼나는 게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김의겸이나 조국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는 아마 군산 시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요. 그냥 주홍 글씨를 새겨 넣는 거예요. 불법이면은 수사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직자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딱 하나예요. 관사에 살면서 전세 빼고 뭐 해서 그걸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투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벌써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것, 이것은 일단은 그것도 아주 나쁜 편견 문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딱지 붙이기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입당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정치적 자유예요. 그 다음에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도 뭐든 자유예요. 그러나 정당은 공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과정까지 통째로 그냥 자기 규정을 해서 김의겸 나오면은 안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김의겸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까지 거기다 얹어가지고 군산 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렇게 막 가고 결국은 공천 받아서 나간다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편견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평가를 하면 되고 총선에 나오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평가를 하면 되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유업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음원 사재기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실시간 음원 순위 차트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주도로 음악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악단체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실시간 음원 순위 차트를 폐지해 순위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판을 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실시간 차트 폐지만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또 다른 방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방향이 최선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차트는 보통 1시간 단위로 해당 시간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곡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음원 사재기 전문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IP를 조작하고 수십만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기 때문에 적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해킹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에 맞서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 음원 판매 업체들의 내부 자료 공개도 사재기 색출 방법인데 수익을 위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원 판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법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로그는 최대한 현재에서도 10분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련 단체들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음원 사재기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사재기 고발 포상금제를 요구하고 실시간 차트보다 개인 취향에 따라 음원을 추천하는 맞춤 서비스를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의심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없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 물질, 용매 등이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 환자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네,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집안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꾸는 과정 늘고 있는데요. 이 LED 조명 등 일부는 전자파 방출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린 LED 기구 1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자파 시험에서 두형 조명과 히포 제품이 방출 상한선을 초과했습니다. 또 바텍과 히포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15일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추가 관세 연기로는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도 있었던 데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무엇보다 기존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측은 연간 400억에서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농산물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8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기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전 시간대보다는 공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면 서울, 경기와 충남 그리고 대구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도 나쁨 수준인데요. 낮 동안은 공기가 답답하겠지만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부산, 대구까지 확대됐는데요. 행정 공공기관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탁한 공기 속 충청과 호남, 경북 서부 내륙은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3도,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내륙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 이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1시 반에는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